네, 4.13 총선을 향한 선거전 이제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도 표심 막판 공략에 심혈을 기울일 텐데요. 차기 대권 구도까지 흔들게 될 이번 총선의 관전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여야 지도부 막판 선거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자신의 거축까지 걸고 배수진을 친 여야 지도부의 말말말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선거 내일 모레 당선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만 당선되면 육선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20대 국회를 마지막으로 정치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 애정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한 지지를 거두시겠다면 저는 미련 없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대선에도 도전하지 않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야 지도부 일제히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당직 사퇴를 하겠다, 정계 은퇴를 하겠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배수의 진을 쳤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전략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그만큼 이번 선거 접전 지역이 많다라는 뜻이죠. 접전 지역을 누가 가져갔느냐에 따라서 선거판 전체의 승패가 가려지기 때문에 여야 정당의 지도부로서는 자신의 거취를 이렇게 연계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읍소 전략이고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충격요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마케팅 전략이 과연 부동층을 끌어들이는 데는 별 효과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뭐 막판에 투표를 망설이고 있는 기존 지지층을 좀 자극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틀림없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 1년 8개월 뒤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 잠재적인 후보들입니다. 예. 대권 주자들이고. 그래서 반드시 이번 총선 과정에서 한 약속들을 과연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한번 유권자들 눈 부릅뜨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각 당이 이번에 유권자들이 참 혼란스러울 정도로 어떤 정책을 내걸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표를 모아달라든가 아니면 상대가 내건 어떤 공약들을 보면서 저걸 막기 위해서 지지를 해달라 이런 호소를 할 수 있는 어떤 이슈들을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지지층이나 혹은 부동층에게 호소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게 전혀 없는 상태로 선거가 계속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부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어떤 결기를 보여주거나 뭐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이거나 개인적인 어떤 그런 정치적인 진로를 걸고 뭔가 배수진을 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위기를 좀 돌파하려고 하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유권자들이 도대체 이번 총선에서 왜 이 당을 지지하고 이 당 후보를 지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만들어내지 못한 선거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어떤 뭐 향후 행보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그런 모양새까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두 분 말씀하셨듯이 이번 총선이 어떻게 보면 이제 대권으로 가는 전초전이기 때문에 다들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 또 이제 그만두겠다. 이번 20대 국회를 마지막으로 정치를 그만두려고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 것인가? 뭐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김무성 대표 이미 대표직 사퇴하겠다. 예. 수습하고 대표직 사퇴하겠다고 밝혔고 20대 국회를 끝으로 이제 국회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뭐 솔직히 대권 주자의 길을 가면은 21대 국회는 큰 의미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김무성 대표로서는 뭐 대권 주자의 길을 본인이 원하든지 않든지 간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숙명론을 받아들인 것 같고요. 예. 사실 김무성 대표 요번에 공천 파동을 보면서 사실 위태위태했는데 그래도 잘 극복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선거전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화합을 강조하고 있고 해서 잘 이렇게 수습하는 능력은 돋보여지는데 그래도 이제 대표다 보니까 어차피 선거 결과에는 대표로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승리한다면은 그 영광의 몫은 또 상당 부분 대표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그래서 이제 김무성 대표는 만약에 대선 과정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라면은 그래도 새누리당 내에서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로서 자신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처음 나타나는 것이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의원들 복당 문제 예.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 뽑는
그 전당대회에서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로 첫 실현돼 아마 겪게 될 겁니다. 예, 어쨌든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이제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가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가 결정이 될 텐데 그 새누리당의 어떤 총선 성적표라고 할까요? 그 기준이 되는 선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당내에서 우려하는 대로 과반이 안 된다라고 그리고 현실화됐을 때는 당 대표뿐만 아니라 그 공천을 주도했던 모든 분들이 함께 책임을 지는 동반 책임론에 휩싸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예. 과반을 좀 넘는다 하더라도 김무성 대표가 그 어떤 대권 주자로서 이제 뭔가 좀 활약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마련되려면은 적어도 한 160석 이상의 성적표를 거두면서 나름대로 어떤 수도권의 역풍을 막아냈다 이런 평가들을 자신의 성과로 가져와야지만 그것이 가능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이제 수도권 의석수가 관건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수도권이 이번에 전부 122곳 아닙니까? 그중에서 지금 초박빙 지역을 보이는 곳이 많은데 이 중에서 그래도 김무성 대표가 마지막에 썼던 읍소 전략이 상당히 유권자들의 감정을 자극했고 투표장에 등을 돌리려 했던 그런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을 또 돌리는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의 승패가 사실 그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 할 것 없이 이번 총선 결과를 좌우하는 가장 치열한 승부처가 될 겁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어떻습니까? 호남이 자신에 대한 지지를 거둔다면 미련 없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 그리고 대권에도 도전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호남 지키기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몇 석 정도를 호남에서 얻어야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좀 대권 주자로 나아갈 수 있는 성적표라고 보십니까? 기계적으로 딱 의석수 몇 석이 되면 안 되고 이렇게 가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상징적인 숫자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광주에서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전패를 하는 상황 내지는 28개 호남 의석 중에서 한 자릿수로 그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된다면 결국은 호남의 어떤 민심을 되돌리는데 실패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정도를 벗어나야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어떤 문재인 대표가 진정성과 결기를 가지고 호남 민심을 설득하는 데 일정한 성공을 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문재인 전 대표도 호남에서 몇 석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또 출구를 열어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도 호남 방문 중입니다만은 지난주에 광주 갔을 때 그 당시의 분위기를 되돌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그 한 군데 빼놓고 광주에서 거의 전패 위기에 그 더불어민주당이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었습니다. 그 문재인 전 대표 방문 이후로 어느 정도 호남의 분위기가 바뀌었는지 여부는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체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문재인 전 대표의 방문으로 인해서 호남에서의 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추가 하락하는 것은 막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수도권에 있는 호남 출신 유권자들을 마음을 상당히 또 돌리는데 나름대로 기여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 석을 얻어야지 호남에서 몇 석을 얻어야지 문재인 대표의 정치적인 승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거는 그 문재인 대표 본인이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예, 문재인 전 대표의 호남 방문으로 과연 이제 호남 민심이 풀어졌을까 하는 거는 선거 당일에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 같은 경우에는 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할 경우 그 실패에 책임을 지겠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일단 20석만 얻어도 합격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까지 그동안 드러난 이제 각종 판세나 이런 걸 보면 국민의당은 초기에 어떤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호남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교섭단체 구성까지는 무난하게 갈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안철수 대표로서는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 숙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 호남의 어떤 이런 지지들이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에 대한 강한 지지나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이렇게 지지층을 모은 것이 아니라 기존의 야당, 더불어민주당이나 소위 말하는 친노 세력에 대한 평가, 이 속에서 나타난 반작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고스란히 안철수 대표가 지속적으로 가져가기는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당내 어떤 역학구도나 지분관계도 총선 이후에 다시 한번 분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본다면 안철수 대표로서는 지금의 이번 총선에 받은 성적표가 그대로 내 어떤 지지 기반이 되고 앞으로 향후 대권 구도에서 가져갈 수 있는 자산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지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안철수 공동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남에서의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굉장히 선전을 거둔다면 뭐 대권 구도로 굉장히 탄탄한 입지를 다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그 안철수 대표로서는 원내 교섭단체 구성하고 그리고 호남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야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 아닙니까? 예. 여기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뭐 누를 수 있다라면은 그 자체가 커다란 자산이 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문제는 수도권이거든요. 수도권에서 안철수 본인 플러스 알파가 안 나왔을 경우 안철수 대표의 위치는 그 위상은 확실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은 감수해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그 호남의 국민의당 그 유력 정치인들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이런 분들 산전수전 다 겪은 대단한 분들이고 어떻게 보면은 야권 통합을 또 강하게 주장할 만한 그런 명분과 또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예.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수도권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그런 호남 출신 그 의원들의 그런 거센 그 도전과 그런 요구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그건 안철수 대표가 급고해야 될 과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른 여야 지도부의 운명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 다음 주제요, 보여주시죠. 네, 차기 유력 주자들의 대권 기상도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전초전. 뭐 때문에 여야 간판급 인물의 생환 여부가 또 큰 관심인데요. 특히 이제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에 출마한 오세훈 후보. 역시 당락 여부가 주목이 되는데요. 잠재적 대권 후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세훈 그 후보하면은 서울시장을 2번이나 한 번은 하다가 그만뒀습니다만은 유력한 지금 잠재적인 대권 주자인 건 사실입니다. 지금 새누리당 내에 김무성 대표 말고는 이렇게 물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잠재적인 후보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 당 내에서는 유력한 또 떠오르는 주자가 없죠. 네. 그런데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종로에서 정세균 후보를 꺾는다라면은 바로 단숨에 유력 대권 주자로서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 공표 기간 직전에 실시된 그 대권 후보 적합도 조사를 보면은 오세훈 후보가 김무성 대표와 거의 비슷하거나 또 어떤 조사는 또 앞서는 그런 조사도 나타나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로서는 단순하게 종로의 그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라 과연 대권의 길로 갈 수 있느냐. 예. 그 시험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종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 1번지라고도 불리고 이제 대권의 지름길로 가는 지역이다라고까지 불리거든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까? 워낙에 이제 항상 정치 1번지로 주목을 받았었고 과거에도 역대 대통령들이 이제 거쳐간 지역구기도 하고 그러면서 상징성 자체가 워낙 크게 평가가 되고 있는 지역인데 이번에도 잠재적 대권 주자로 불리는 오세훈 전 시장 그리고 야당의 이제 중진 의원인 정세균 전 대표가 이렇게 같이 출마하면서 격돌이 됐는데 실제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종로 지역은 이제 표 차이가 크지 않았다. 박근혜 당시 후보가 48%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가 51%를 얻어서 3% 격차로 야당이 약간 앞섰던 지역인데요. 그만큼 야권표 결집했을 때 쉽지 않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서 만약에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이 승리를 거둔다면 여권의 유력 주자로 이렇게 점프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결국 이제 이번 야당의 공천 과정에서 정세균계의 어떤 세력 위축들이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걸 딛고 정세균 전 대표가 다시 야권의 어떤 대권 주자로 다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서로 간에 이제 굉장히 큰 승부를 걸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종로에서는 오세훈이냐 정세균이냐 역시 말씀하셨듯이 공표 기간에 이제 발표됐던 여론조사에서는 엎치락 뒤치락 했거든요. 역시 내일 개표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여야의 또 잠룡들이 또 맞붙은 곳이죠.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수성갑. 이 지역에서 김문수, 김부겸 후보가 서로 정치 명운을 걸고 한판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는 김부겸 후보가 줄곧 앞서 있었죠. 그렇습니다. 김부겸 후보가 공표 직전 여론조사 보면은 오차범위 벗어나는 그런 우세를 보이는 여론조사가 많이 있었고요. 하지만 김문수 후보 측은 그동안 매일마다 100배 절을 하면서 그걸 또 동영상으로 올리는 그런 퍼포먼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돌아버린 보수층의 표를 잡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 그런 읍소 전략이 막판에 어느 정도 표 결집력을 가지게 될지 그게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김문수 후보도 여기서 만약에 당선이 된다라면은 그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왔기 때문에 또 유력한 새누리당 내에 또 유력한 대권 주자로서 발돋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 2012년에도 박근혜 대통령 후보하고 당시 그 새누리당 내 경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전력도 있고 또 영남에서 포스트 박근혜를 꿈꿀 수 있는 그런 뭐 위치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저는 뭐 판세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알 수 없겠습니다만 충분히 대구의 어떤 이제 그 보수층의 결집, 새누리당 지지 결집 현상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발표했던 여론조사보다는 훨씬 미세한 승부 내지는 접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제 김문수 전 지사가 승리를 거두더라도 이 부분이 과연 이제 개인의 어떤 진정성, 그다음에 어떤 선거 전략 속에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사실 대구 지역이 뭔가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측면에서 세를 결집해 준 것인지 이 부분이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예. 김문수 전 지사 승리하더라도 결국 본인의 어떤 이제 그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가치는 다시 한번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좀 처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에 어떤 그 대구에서 보여준 여론들은 결국 김문수 전 지사가 대권 주자였었고 여당의 중진은 맞지만 대구에 와서 출마하는 명분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이 부분도 역시 승리를 하더라도 결국 이 김부겸 후보는 지금 대구 수성구 주민들은 굉장히 뭔가 미안한 예. 그런 어떤 부채를 갖고 있는데 이 후보를 또 꺾었을 때 예. 과연 이게 오히려 승리하고도 뭔가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평가를 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반면에 김부겸 후보가 이 지역에서 승리했을 때 어떻게 보면 지역주의 타파의 선봉자 역할을 그렇습니다. 하면서 뭐 단박에 지금 대권 주자, 야권의 대권 주자로 떠오르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 야당 더불어민주당 전반적인 상황을 봐야겠죠. 문재인 전 대표가 살아남느냐 안 살아남느냐라는 것이 1차적인 과제일 거고요. 물론 김부겸 후보가 이긴다라면은 그 야권의 불모지라는 승리 거기다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그 성향 이런 것들로 많은 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야권의 대권 주자라 떠오를 수 있느냐라는 부분 좀 다른 문제인데요. 예. 왜냐하면은 그 더불어민주당은 그 이른바 친노 순혈주의가 강한 조직이란 말이죠. 그것이 이번에 선거에서 어떻게 극복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예. 원래 김부겸 후보 야당으로 정치 시작했습니다만 국회의원 처음 시작할 때는 당시 또 한나라당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시작을 했고 그런 한나라당 전력을 본인이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라는 게 과제입니다. 손학규 전 고문도 야당에서 대권 주자로 크게 이렇게 떠오르지 못한 것도 그런 점들이 발목을 잡은 그 전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김부겸 후보도 마찬가지로 그런 핸디캡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것이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대구에서 뭐 또 이제 보수층의 지지층의 결집이 또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승부를 좀 현재로서는 좀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야의 잠룡들까지 운명을 한번 짚어봤는데요. 마지막 주제 보여주시죠. 자, 이곳만은 지킨다. 각 당의 핵심 승부처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이것만은 지킨다 하는 새누리당의 수성이랄까요? 그런 곳 어디라고 보십니까? 뭐 대구 지역에 뭐 전체적으로 다 관심을 받고 있고 특히 예. 대구에서도 이제 무소속 후보들과 격돌하고 있는 지역 중에 뭐 박근혜 대통령 정치적 고향인 달성군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유승민 의원 지역구는 좀 논외로 치더라도 다른 이제 무소속 후보들이 격돌하고 있는 수성을이라든가 주호영 후보가 좀 출마를 했죠. 그리고 예. 더민주에서 그 탈당을 한 홍일학 후보가 출마한 북구을 같은 지역 이런 지역들이 전국적인 승패와 또 무관하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결국 향후의 어떤 전체적인 그 총선의 어떤 과정들을 평가받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지키고 싶어하는 지역일 것 같습니다. 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대구를 반드시 지켜야겠다. 이 지역에서 근데 홍일학 후보 더민주 현역 의원 평가 탈락 후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굉장히 지금 선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홍일학 후보의 그 선전은 사실 굉장한 의외입니다. 예. 뭐 새누리당에 있다가 탈당하는 의원들이야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홍일학 후보가 과연 끝까지 그 우세를 지켜갈 수 있는지 이것은 정말 이번 선거전에 또 다른 재미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물론 예. 이제 양영모 후보 새누리당 양영모 후보가 원래 그 대구 북갑을 공천 신청을 했다가 북을로 바뀌는 이런 핸디캡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예. 그 어느 정도 대구의 표심이 직결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 예. 마찬가지로 그 유승민 의원과 친한
그 유성걸 의원, 권은희 의원들이 의원이 어느 정도 몇 명이 과연 살아남을지 네. 그거 한번 또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곳만을 지키겠다 해야 되는 지역이 어딘가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가장 하는 것이 그 전주 김성수 의원하고 정동영 후보하고 그 대결하는 전주 병입니까? 제가 잠깐 을이죠. 전주 을도 관심 지역일 거고요. 그리고 또 새누리당으로서는 정운찬 후보가 하고 또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예. 국민의당 장세환 후보가 아주 접전을 하고 있는 그 전주 지역이 그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가장 큰 관심으로 지켜야 될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이제 돌발 질문을 드려서 잠시 헷갈리셨는데 전주 병입니다. 병이죠.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서울 용산 같은 경우도 더불어민주당에게 좀 핵심 승부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용산 지역은 뭐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강남권을 제외하고 새누리당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지지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으로 여겼습니다만 여기서 진영 전 장관이 탈당을 했고 당적으로 옮겼습니다. 여기 초기에 아마 나온 여론조사들을 봤을 때는 지역에서 많이 이렇게 활동을 직접 알려지지 않았던 황춘자 후보가 공천이 갑작스럽게 되면서 진영 후보가 좀 앞서가는 흐름이었습니다만 예. 결국 새누리당 지지층의 결집 그것이 승부를 가를 것이냐 아니면 진영 후보의 어떤 그동안의 관록과 지역 다지기가 다시 당을 옮기고도 위력을 발휘할 것인지 굉장히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이 지역도 마지막까지 내일 투표하면 열 때까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총선 D-1일입니다. 자, 내일 투표 많이들 하시고요. 내일 개표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